이브와 저 줄은 대체 뭐지? 로버트는 자신도 모르게 언성을 높였습니다. 서울 근교, 차의 흐름이 끊이지 않는 간선 도로변입니다. 인도는 좁고 바로 옆에서는 속도를 낸 차들이 쌩쌩 달리고 있습니다. 그 도로를 어린아이들만의 행렬이 걷고 있었습니다. 노란 모자, 책가방, 부모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캐럴이 저도 모르게 앞으로 나섭니다. 잠깐만요. 저 아이들 어른이 없잖아요. 로버트의 시선이 주위를 살핍니다. 선생님도 안전요원도 없습니다. 너무 위험해. 다음 순간, 맨 앞에 선 고학년 아이가 횡단보도 앞에서 손을 듭니다. 로버트는 저도 모르게 몸이 굳었습니다. 설마 건너려는 건가? 하지만 달리고 있던 차가 서서히 속도를 줄였습니다. 아이들만의 행렬이 당연하다는 듯이 도로를 건너갑니다. 그 광경에 로버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 광경의 진실을 알게 된 로버트 부부는 함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그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기 2주 전, 로버트 해리스는 오하이오의 교통안전위원회에서 한 보고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연간 약 800건의 어린이가 피해자가 되는 중대범죄, 등하굣길 교통사고로 인한 어린이 사망자, 연간 약 7만 명, 40년간 교통안전에 몸담아온 남자의 눈에 깊은 무력감이 떠올랐습니다. 로버트는 전직 주경찰교통과 소속으로 은퇴 후에도 지역교통안전 비상근 위원으로서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는 활동을 계속해왔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그의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12세 미만의 아이를 혼자 외출시키는 것은 많은 주에서 법률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2000년대 이후 아이들을 노린 범죄가 급증했습니다. 부모는 매일 아침 회사에 지각을 하더라도 학교까지 차로 데려다 줍니다. 스쿨버스가 없는 지역에서는 부모들이 교대로 등하교 조를 짭니다. 그런데도 사건은 끊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로버트는 교통사고로 애나라는 딸을 잃은 부모 중 한 명이기도 했습니다. 근처 편의점에 심부름을 보낸 단 몇 분 사이에 사고에 휘말리고 만 것입니다. 내가 심부름만 시키지 않았더라면 애나, 돌아와줘. 애나. 후회해도 시원치 않을 큰 상처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남들보다 배로 교통안전에 엄격한 것입니다. 감시 카메라를 늘려도 순찰을 강화해도 왜 지킬 수 없는 거지? 로버트는 자신의 40년이 정말 의미가 있었는지 계속해서 자문하고 있었습니다. 아내인 캐럴도 전직 유치원 교사로서 같은 문제에 직면해 왔습니다. 우리 세대는 이웃 아이들과 함께 걸어서 학교에 갈 수 있었는데. 하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야. 캐럴의 말에는 포기와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통안전국제회의에서 배포된 자료에 로버트의 눈이 멎었습니다. 한국 어린이의 교통사고 사망률, 인구 대비 미국 전체의 약 1.87. 어린이가 피해자가 되는 범죄, 인구 대비 미국 전체의 1침 이하. 로버트는 처음에는 이 숫자를 믿지 않았습니다. 데이터가 잘못됐겠지. 아니면 통계를 내는 방식이 다른 걸 거야. 그는 직업적인 회의감에서 한국의 범죄 통계를 철저히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조사하면 할수록 숫자는 진짜인 것 같았습니다. 더욱 믿을 수 없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아이들끼리 집단 등하교를 하고 있다. 부모의 배웅은 기본적으로 불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말도 안 돼. 이건 법률 위반이 아닌가? 로버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미국의 상식으로는 이것은 아동 방임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한국인들은 아이들의 안전을 경시하는 건가?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어떤 시스템이 있는 건가? 로버트의 머릿속에서 여러 가설이 피어났습니다. 어쩌면 한국은 시골뿐이라 차가 적은 건 아닐까? 아니, 서울은 세계 최대의 도시권이다. 경찰관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는 건가? 그랬다간 재정이 파탄날 거다.
어떤 가설도 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서울에서 일하는 아들 마이클에게서 가족 여행 초청 이메일이 도착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한국에 오시지 않을래요? 보고 싶어요. 로버트는 결심했습니다.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 데이터가 사실이라면 그 비밀을 배우고 싶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다른 감정도 싹트고 있었습니다. 만약 정말로 한국이 안전하다면 나의 40년은 대체 무엇이었단 말인가? 교통안전 전문가로서의 조용한 자부심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출발 이틀 전, 로버트는 동료 퇴직 경찰관들과 마지막 미팅을 가졌습니다. 한국의 교통안전 시스템을 시찰하고 오겠네. 뭔가 배울 점이 있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동료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한국이라니? 아시아 국가가 우리보다 발전했을 리가 없잖아. 데이터는 조작된 게 틀림없어. 공산주의 국가는 아니지만 그런 문화라고. 로버트 자신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똑같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이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발전한 나라다. 한국처럼 비효율적이고 낡은 방식이 더 뛰어날 리가 없다. 하지만 그 확신은 한국 도착 후 불과 3일 만에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서울 근교의 아들 집에 도착한 다음 날 아침, 로버트와 캐럴은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오전 7시 30분.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들이 책가방을 메고 차례차례 혼자서 집을 나섭니다. 부모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믿을 수 없어. 너무 위험해. 캐럴이 숨을 삼킵니다. 아들 마이클에게 묻자 그는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는 평범한 일이에요. 그래도 캐럴의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데이터와 현실은 달라. 우연히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뿐일지도 몰라. 로베오트도 같은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이클, 정말 괜찮은 거냐? 손주를 혼자 걷게 하다니. 아버지, 한국에서 30년 이상 살고 있는 저를 믿어주세요. 이 나라는 미국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 말의 의미를 로버트는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후, 그들은 그 근본적인 차이를 목격하게 됩니다. 오후 3시, 로버트는 아내와 함께 손주가 걱정되어 초등학교 근처까지 산책을 나갔습니다. 또다시 딸처럼 위험한 일을 당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니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교문에서 아이들이 차례차례 나옵니다. 하지만 그들은 뿔뿔이 흩어져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작은 그룹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고학년 아이가 맨 앞에 서고 저학년 아이가 그 뒤에 줄을 섭니다. 이건 대체... 로버트는 그 행렬의 뒤를 조금 거리를 두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반장으로 보이는 키가 큰 남자아이가 뒤를 돌아봅니다. 모두 제대로 있니? 저학년 아이들이 힘차게 대답합니다. 네. 남자아이는 다시 한번 인원을 확인하고 나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로버트는 놀랐습니다. 아무도 지시하지 않았는데도 줄은 두 줄로 질서정연하게 걸어갑니다. 앞에 가는 아이가 뒤에 오는 아이에게 말을 겁니다. 오늘 급식 맛있었지? 응, 카레 정말 좋아. 상점가에 접어들자 줄의 맨 뒤를 걷던 작은 여자아이가 조금 뒤처지기 시작했습니다. 책가방이 몸에 비해 너무 큰 모양입니다. 지친 기색으로 발걸음이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로버트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저 아이 괜찮을까? 하지만 반장 남자아이는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모두. 줄 전체가 딱 멈춥니다. 반장은 맨 뒤까지 달려왔습니다. 괜찮아? 힘들어? 여자아이는 작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럼 천천히 걷자. 모두 속도 늦춰줘. 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까보다 훨씬 느린 속도입니다. 아무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당연하다는 듯이 여자아이의 속도에 맞춰줍니다. 로버트의 가슴에 뜨거운 것이 차올랐습니다. 배려심이라니. 반장은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며 걷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신호등이야. 거기서 쉬자. 여자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줄이 신호등에 다다릅니다. 빨간불입니다. 반장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빨간불이야.
10명 남짓한 줄이 일제히 멈춥니다. 누구 하나 장난치지 않습니다. 잡담도 없습니다. 조용히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립니다. 로버트는 그 광경에 넋을 잃었습니다. 이 통솔력은 뭐지? 신호가 파란불로 바뀌었습니다. 반장이 좌우를 확인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신중하게 몇 번이고 확인한 후에 손을 들었습니다. 건너자, 조심해. 줄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달리던 차가 완전히 멈췄습니다. 반장은 줄의 중간으로 이동해 저학년 아이들을 보살핍니다. 천천히 와도 돼. 서두르지 않아도 되니까. 마지막 한 명이 다 건너자 반장은 차 쪽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함께 머리를 숙입니다. 운전자도 가볍게 목례로 답했습니다. 그 광경을 본 로버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럴 수가. 줄은 다시 걷기 시작합니다. 반장은 다시 맨 뒤로 돌아와 지친 여자아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돼. 힘낼 수 있지? 여자아이는 작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러자 옆에서 걷던 다른 고학년 여자아이가 말했습니다. 내가 책가방 들어줄까? 괜찮아. 내가 들 수 있어. 여자아이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알았어. 하지만 힘들어지면 꼭 말해줘. 로버트는 그 대화를 듣고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어쩜 저렇게 다정할까? 다음 모퉁이를 돌자 한 남자아이가 줄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럼 여기서 반장이 그 아이에게 말을 겁니다. 조심해서 가. 응, 고마워. 남자아이는 손을 흔들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줄은 또 조금 작아집니다. 그렇게 한 명 또 한 명 각자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반장은 그때마다 말을 건넵니다. 내일 봐. 조심해. 숙제 잊지 말고. 그리고 마침내 반장과 그 작은 여자아이만 남게 되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돼. 힘내. 반장은 다정하게 말을 겁니다. 여자아이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다 왔다. 수고했어. 고마워, 오빠. 여자아이는 작게 고개를 숙이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반장은 여자아이가 현관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자신의 집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로버트는 저도 모르게 그 소년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얘야, 매일 이렇게 하는 거니? 소년은 조금 놀란 표정으로 돌아보았습니다. 네, 반장의 일이니까요. 힘들지 않니? 소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힘들지 않아요. 저도 1학년 때 6학년 형한테 보호받았으니까요. 이제는 저희가 지켜줄 차례예요. 그 말에 로버트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렇구나. 그런 거였구나. 소년은 작게 목례를 하고 떠나갔습니다. 로버트는 그 작은 등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자신도 보호받았다. 그래서 이제는 지켜준다. 어떤 교육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걸까? 이어서 로버트는 호기심에 가득 차 집단 하교를 관찰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조입니다. 반장은 몸집이 작은 여자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그 통솔력은 남자아이에게 뒤지지 않았습니다. 신호등, 빨간불이야, 멈춰. 줄이 딱 멈춥니다. 횡단보도 건널 거야. 차 오는지 확인해. 모두가 좌우를 봅니다. 좋아, 건너자. 줄이 질서정연하게 건너갑니다. 그리고 다 건넌 후 또다시 깊숙이 고개를 숙여 인사합니다. 모든 행렬이 다 이런 식인가? 그런데 내 손주는 어디 있지? 로버트 부부는 손주가 지나갈 교차로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노란 조끼를 입은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안전 깃발을 들고 교차로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멀리서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노란 모자의 행렬이 다가옵니다. 노인은 한 명 한 명에게 말을 겁니다. 어서 오너라. 아이들도 활기차게 대답합니다. 다녀왔습니다, 김 선생님.
내일 뵈어요. 로버트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줄 속에서 손주의 모습을 찾습니다. 아, 저기 있다. 캐럴이 작게 소리쳤습니다. 손주는 반장 뒤를 바짝 따라서 걷고 있었습니다. 웃는 얼굴로 친구와 이야기하면서 두 사람은 저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줄이 교차로를 다 건너자 노인은 깃발을 내렸습니다. 그때 노인이 로버트 부부를 발견합니다. 저 혹시 걱정돼서 오셨습니까? 노인의 온화한 목소리에 로버트는 조금 놀랐습니다. 아, 실은 손주가... 그러셨군요. 손주분이 몇 학년인가요? 3학년입니다. 아, 그 조 아이로군요. 활기찬 아이예요. 노인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저는 김 선생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30년 정도 아이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는 로버트, 이쪽은 아내 캐럴입니다. 미국에서 왔습니다. 아이고, 먼 곳에서 오셨군요. 손주를 보러. 네, 그런데 한국의 통학 방식에 놀라서요. 로버트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아이를 혼자 걷게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김 선생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겠지요. 문화가 다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는 아이들끼리만 돌아가고 있어요. 게다가 저렇게 의젓하게요. 김 선생님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저런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그런가요? 로버트가 묻습니다. 1960년대부터였을 겁니다. 김 선생님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시절, 한국은 갑자기 부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겨우 살림이 나아졌지요. 공장이 생기고 모두가 일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필사적으로 일했지요. 캐럴도 조용히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차가 늘었습니다. 단번에 폭발적으로 늘었지요. 하지만 도로는 옛날 그대로 좁고 포장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신호등도 적었고 횡단보도도 거의 없었습니다. 김 선생님의 목소리가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는 아이들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같이 어디선가 사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당시에는 교통전쟁이라고 불렸습니다. 정말 전쟁 같았지요. 로버트와 캐럴은 숨을 삼켰습니다. 과거 딸의 죽음에 대한 기억이 되살아나 눈물이 맺혔습니다. 김 선생님은 계속 말했습니다. 부모들은 일하고 있어서 데려다 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들도 대부분 일터에 나가 있었고요. 누가 아이들을 지킬 것인가? 학교인가? 경찰인가? 하지만 인력도 예산도 부족했습니다. 김 선생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사회가 움직인 겁니다. 우리 스스로 지킬 수밖에 없다고. 주민회가 모이고 학부모회가 모여서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생겨난 것이 바로 집단 등하교였습니다. 로버트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고학년이 저학년을 지킨다. 지역의 어른들이 교차로에 서서 지켜본다. 레게이 모두 함께 생명을 지킨다. 그것밖에 방법이 없었습니다. 캐럴이 걱정스러운 듯 물었습니다. 하지만 위험하지 않은가요? 김 선생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반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이들이기에 책임을 맡겨야 한다. 보호받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지키는 존재로 만드는 것. 그것이 교육이다라고요. 로버트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부모가 데려다 줄 수 없다면 적어도 아이들끼리라도 서로 지켜야 한다. 한 명보다는 두 명이, 두 명보다는 세 명이 낫지요. 단체로 있으면 차도 발견하기 쉽고 낯선 사람도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게다가 고학년 아이들도 예전에는 저학년이었습니다. 자신이 보호받았던 기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자신이 지켜줄 차례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로버트의 마음에 소년의 말이 되살아났습니다. 그것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거군요. 네.
60년 이상이요. 김 선생님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저도 초등학생 때 집단 학교로 보호받았습니다. 6학년 형이 항상 챙겨줬지요. 그리고 지금은 이 교차로에서 아이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김 선생님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로버트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캐럴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보수는 없으신가요? 자원봉사입니다. 로버트의 눈에는 희미하게 눈물이 맺혔습니다. 40년간 그는 법률과 벌칙으로 사회를 지키려 했습니다. 감시 카메라를 늘리고 순찰을 강화하고 벌금을 무겁게 하는 것, 그것이 옳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달랐습니다. 사람들의 기억과 감사가 사회를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 선생님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손주분 걱정되시죠? 하지만 안심하세요. 이 지역 사람들은 모두 함께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로버트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 선생님은 안전 깃발을 손에 들고 다시 교차로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로버트는 홀로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의 말, 그 아이들의 모습, 모든 것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만약 미국에서도 같은 일을 할 수 있다면 무언가 바뀔지도 몰라. 내 딸 애나와 같은 희생자도 줄어들지 몰라. 로버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애나, 너와 같은 희생자를 늘리지 않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 볼게. 하늘에서 응원해줘. 그때는 정말 미안했다. 과거의 후회가 떠오르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회를 발판 삼아 로버트는 일어서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아침 아들 집 현관에서 손주가 책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또 오세요. 그래, 꼭 올게. 로버트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오하이오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로버트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집 근처 초등학교 횡단보도. 아침 7시 30분, 로버트는 노란 조끼를 입고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현실은 혹독했습니다. 차는 멈추지 않고 경적을 울리는 운전자도 있습니다. 부모들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봤습니다. 저 사람 뭐 하는 거지? 좀 무서운데. 그래도 로버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계속 섰습니다. 그리고 3주가 지났을 무렵 옆집에 사는 퇴역 군인 조니 말을 걸어왔습니다. 내가 돕지, 로버트.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3개월 후 그 횡단보도에는 몇몇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서게 되었습니다. 옆 동네에서도 비슷한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지나가던 젊은이가 스마트폰으로 로버트 일행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아침부터 이상한 아저씨들이 횡단보도에 서 있네. 그 중얼거림과 영상이 SNS에 게시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동네의 신기한 광경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그 영상은 예산궤로 퍼져나갔습니다. 조회수가 계속해서 늘어났습니다. 댓글창에는 다양한 반응이 달렸습니다. 이게 뭐야? 멋지잖아. 우리 동네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고 있네. 대단하다. 지역 뉴스 사이트가 이 소식을 다루면서 더욱 확산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 방송국에서 취재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리포터가 로버트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 활동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로버트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한국에 갔었습니다. 손주를 만나러요. 거기서 아이들끼리만 단체로 하교하는 광경을 봤습니다. 단체로요? 네, 고학년 아이가 저학년 아이를 지키면서 돌아가더군요. 지역 주민들도 모두 함께 지켜보고 있었고요.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당연하다는 듯이 하고 있었죠. 로버트는 한국에서 찍은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이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모습, 그리고 차를 향해 깊이 고개 숙여 인사하는 모습. 이걸 보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에서도 무언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요? 로버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에서도 아이들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사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부모가 차로 데려다 주지 않아도 아이들이 스스로 서로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자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식 집단 학교. 미국에서는 바로는 무리겠지요. 문화가 다르니까요. 하지만 조금씩 배울 점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이를 지키는 것은 감시 카메라나 법률만이 아니라는 것을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유대감, 다정함, 그런 것들도 소중하다는 것을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로버트는 지금도 매일 아침 같은 횡단보도에 계속 서 있습니다. 노란 조끼를 입고 깃발을 들고 아이들을 지켜보면서 좋은 아침, 조심하렴. 계속해서 말을 걸고 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아직은 아주 작은 변화입니다. 하지만 로버트는 믿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행동이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작은 연쇄 반응이 언젠가 사회를 바꾸어 나갈 것이라고. 한국의 교차로에서 보았던 그 광경. 아이들의 인사, 김 선생님의 다정한 미소. 그것이 로버트의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로버트는 자신의 자리에서 똑같이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려 하고 있습니다. 보호받았던 기억이 지켜야 할 책임을 낳는다. 그 작은 연쇄 반응이 바다를 건너 조금씩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느끼셨나요? 부디 댓글창에 당신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